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앞으로는 법인차 구분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는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굳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탈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개인 목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1억 원부터 4억 원 이하의 차량 중에는 약 70%가 법인 소유 차량이고요. 4억 원 초과 차량 중에는 약 90%가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정부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차량 번호판 색깔을 활용하려는 이런 전략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번호판을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일명 골드 번호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번호가 7777이나 1004, 1234 이런 번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 업체들이 골드 번호판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번호판은 인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번호판을 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골드 번호판 판매 업체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오늘 나오는 번호대가 몇 번인지 사전에 파악하고요. 그렇게 파악된 번호 중 골드 번호가 나오면 업체는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끌고 가서 골드 번호를 배정받은 뒤에 이 차량을 골드 번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입니다. 번호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 이전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번호판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왕 번호판 판매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직접 판매해서 그 수익을 좋은 데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를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여기다가 지리적 관점까지 더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지리는 경제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와 유튜브 딩딩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MBC 양효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 때 오랜만에 경제사 수업 듣는 것처럼 네. 정말 네. 아주 뭐랄까요, 깊이감도 있고 네. 그것도 내용도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주변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어머니 좋아하셨고요. 네, 네,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네, 반응이 그걸로만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 각계의 반응이 다 좋았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후속타로 준비한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할 때 은행 빼놓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경제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은행은 거의 뭐 연극으로 따지면 주연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 중에 주연인데 요즘에도 되게 좀 경제 기사에 보면은 뭐 은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시중은행뿐 아니라 뭐 중앙은행까지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 막 기사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처음에 은행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은행을 또 오래 또 괴롭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 화폐인데 예. 이 은행을 괴롭혔던 화폐 역사 이거 한꺼번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참 은행이라는 곳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네. 네. 이 기사를 좀 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도 그렇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훨씬 더 기사량이 좀 많이 나오고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좀 그런 공간인데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되니까 뭐 은행 영업 시간 다시 원복하는 걸 가지고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금리가 내릴 때는 저금리로 부동산이 이제 활용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돈을 번다. 그다음에 또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뭐 그런 비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순이익이 많이 나면 또 순이익 많이 났다.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직장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선망의 그렇죠. 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공채가 뜬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행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은행을 뭐 구직자들은 선망의 직장으로 생각하기도 네. 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 비판의 대상, 또 대출 받으러 갔다가 대출 안 해준다라고 하면 원망의 대상이게 되거든요. 참 일단 은행 신기합니다. 네, 은행이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곳이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은행이 좀 꽤 편한 직장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소위 은행원의 363 룰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363 룰. 이건 처음 듣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원은 3%로 예금을 받아서 6%로 대출을 하고 오후 3시에 골프를 치러 간다. 뭐 이런 말인데 아닐 것 같은데. 영국 언론인인 월터 베젯이 이제 롬바르드 스트리트라는 이제 그 매체에서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은행원은 원래 놀고 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쁘면 뭔가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은행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뭐 바쁘던데 문 잠그고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은행가하고 예. 은행원하고 평범한 은행원들의 삶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일부 은행가들 말하는 거고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심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찾아보니까 18세기 말에 함부르크의 은행가 존 페리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항구가 겨울에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 도착을 못했던 배들이 한꺼번에 항구에 도착하면서 이거 일을 처리하느냐고 꼬박 3일을 잠을 못 잤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뭐 이탈리아로 가면 이 다타나라는 은행가는 어떤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서류 만지느냐고 몸이 뻐근하다. 오늘 먹은 거는 빵 한 조각뿐이다. 이렇게 일기를 적기도 했는데 이 당시 이분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은행가 이게 일부 비판을 받는 은행가들하고 이 평범한 은행원들하고의 삶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충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답답해서 그러시겠지만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되거나 또는 네. 금융 상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잘 이해를 못하고 가입하셨다가 낭패 보신 분들 네. 당연히 입수할 때는 창구 직원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많은 고충을 네. 당하실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가는 딱 봐도 땀 흘려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자 돈이 다 돈 가져가고 벌어오니까. 예. 네. 딱 봐도 나쁘게 묘사할 것 같아요. 네, 이 은행이 사실 돈이 몰리는 곳이고 부유함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은행이라는 곳이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기원전 3000년 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물물 교환이 아니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귀금속 이용해서 경제 생활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요. 특히 은을 주로 사용했는데 뭐 종교 사원을 중심으로 이제 보리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을 은으로 환산해서 적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진흙 점토에다가 은화를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점토에다가.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돈을 갚으면 두 사람이 같이 보는 앞에서 점토를 함께 부수면서 이제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단순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3자가 끼어들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기능이 꼭 필요하게 된 건데 은행이 생기게 된 건 사실 동전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은행의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 돈 맡기는 것이니까요. 네. 일단 최초의 동전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예. 기원전 600년쯤에 터키 지역에 있던 리디아 왕국, 예. 뭐 크로이소스 왕,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인류 최초 동전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2700년 전인데 리디아 왕국에 일렉트론이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이게 일렉트론이 금과 은의 혼합물이 일렉트룸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예. 이때 가지고 제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최초의 어떤 동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 은행이라고 지금 우리가 일컬어진 것들이 지금의 은행과는 좀 뭐 기능이 달랐을 것 같아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인류가 이제 본격적인 은행이라고 하면 로마 시대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시대에도 비슷한 형태는 있었대요. 근데 로마 시대를 최초로 보는 이유가 일단 정기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아하. 게다가 결제 서비스도 은행이 대신해서 해줬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3세기 당시 이제 로마가 군대를 늘리고 이제 공공 사업을 하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뭐 군대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바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로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맞습니다. 네. 대규모 군대라든가 도시 시설 이런 걸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음. 돈을 찍어내고 돈을 운용하고 저장하는 약간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네. 그래서 화폐 발행이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금속으로 동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귀금속은 비싸니까. 근데 돈은 또 많이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귀금속의 함량을 점점 줄이면서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저하던 곳은 이제 민트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귀금속 함량을 줄여서 불량 주화를 만드는 걸 바로 이제 디베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로마 218년부터 268년까지 동전 내 은 함유량이 5,000분의 1로 줍니다. 네. 그럼 뭐 거의 뭐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도 뭐 어디 뭐 건강기능식품 보면 뭐 0.02% 함유 뭐 이런 정도로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은하라고 부르고. 예. 자, 무늬만 은하 금한데 네. 그럼 이거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러니까 민간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주화를 이제 시쳇말로 이제 해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클리핑하고 스웨팅인데 클리핑은 뭐냐면은 박 교수님 혹시 학창 시절에 버스 회수권 혹시 아세요? 아, 저 회수권 세대죠. 아, 옛날 기억나죠. 사람이야. 예. 옛날 사람인데 이 버스 회수권이 10장이 사실 붙어 나오면 그 잘라서 예. 쓰는데 반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끄트머리를 조금씩 덜 자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네, 아시죠? 예. 예, 이거 잘 재단하면 예. 11장 됩니다. 그래서 11개 만들어 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데 바로 동전 가장자리를 아주 얇게 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리한 칼로 동전을 깎아내고 그걸 모으면 또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녹여서 빼돌리는 네. 거죠. 이게 이제 클리핑이고 또 너무 티나게 많이 자르면 걸리잖아요. 10장, 12장을 만든 그 기사분한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게 자르는 거고 스웨팅은 뭐냐면 이게 안쪽 표면이 거친 가죽 자루에다가 금은화를 다 넣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은 이 금에서 이 가죽 주머니에 그 조각들이 달라붙거든요. 네. 비슷하게. 그러면 그 가루들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를 만드는. 야, 이게 또 스웨팅입니다.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이것도 일종의 금융 사기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머리 좋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돈 자체가 이거는 사실 귀금속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봐도. 네. 그런데 너도 나도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은 좋은 주화는 일단 빼놓고 그다음에 나쁜 주화는 또 유통시키고 그러면 시중에는 불량 주화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네. 이게 나쁜 돈이 뭐 좋은 돈 쫓아 보낸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오늘날까지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500원짜리 혹시 동전 예, 알죠. 알죠? 예. 거기 500원짜리 동전 보면은 동전 테두리 이렇게 가장자리 보면은 작은 이렇게 톱니 무늬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꺼끌하게 걸리게끔. 네, 예. 이거가 바로 이제 클리핑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아. 고안된 건데 이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네. 깎아내 버리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음. 만든 장치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걸 고안한 사람이 사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사람인데 솔직히 누굴까요? 누군가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사과? 사과. 사과면 누굴까요? 그럼 두 번째 힌트. 네. 이거는 뭐 예. 만류인력. 뉴턴이요? 뉴턴이죠. 오. 그래서 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사실은 북해가 있었습니다. 예. 북해가 영국 왕립 조폐국장을 한 30년간 지냈던 분이에요. 아, 조폐국장을 네, 하셨군요. 그래서 불량주화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이제 임무를 맡고 이 당시에 영국에 이제 많이 유통되던 불량주화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서서 순도를 보증해 줘야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러니까 믿고 맡길 때가 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곳 바로 은행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 하면 또 애덤 애덤 스미스 스미스. 맞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오는데 1609년 이전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갖 불량주화가 암스테르담을 유입돼서 그 지역 화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시가
은행을 건설했다. 이런 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신뢰할 수 있는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이런 개념 때문에 은행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은행의 기원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에 하나지만 주화를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금고에다 일단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은행이 등장하기 시작한 16세기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어디가 좀 맡길만 하겠어요. 금고도 튼튼하고 순도도 좀 보증할 수 있는 곳 어딜까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종교 성당 뭐 이런 데가 어. 그래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은 좀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맡기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어디였어요? 금세공업자들. 아. 이게 골드스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세공업자들이 어차피 가공도 하니까 네, 그렇네요. 금의 그렇네요. 중량 뭐 이런 거는 또 빠삭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순도도 보장이 되고 일단 금세공업자들은 금으로 작업하니까 금고가 튼튼해야 될 것이고요. 안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세공업자들한테 보관을 맡기면 대신 보관 수수료를 받고 보관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얼마 금을 이제 누가 보관했다 이 도장을 꾹 찍어서 발급을 해준 건데 이 보관증을 계속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금 찾아서 지불하고 여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증을 그냥 서로 맞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금을 야 네가 가서 찾아서 그냥 결제해. 근데 금을 찾아서 순도 확인하고 막 바꾸고 이런 것들보다 공신력 있는 보관증 하나 이런 게 이제 만사 오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금세공업자들한테 가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잘 안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보관증만 주고받고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금융 형태랑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관증을 하나하나 써주다 보니까 금세공업자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금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금을 그냥 쌓아두면 뭐 하나 그냥 저렇게 쌓아둘 바에야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수수료나 받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간편했던 건 뭐냐면 또 그 사람들한테 진짜 금을 빌려줄 필요도 없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관증만 추가로 써주면 금 빌려준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네. 되게 간편한 거고 원래 진짜 금 맡긴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에만 다시 갖다 놓으면 그렇네요. 뭐 이자도 생기고 이건 앉아서 뭐 돈 버는 셈이죠. 야, 네. 저도 이 시대로 돌아가면 이 직업을 선택해야겠는데. 네, 금세공업자들이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핀테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진짜 핀테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 굴려서 수익 만들어내는 구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고객들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 예금 적금을 모두 한꺼번에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는데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지급 준비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객들이 와서 내 돈 주세요 할 때 지급을 준비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니까 예금액이 100이라고 치면 10만 지급 준비 남기고 90을 대출해주면 시중의 돈이 장부상에는 190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불어난 돈으로 또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현대에서 이제 신용 창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세공업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본능적으로 발견해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은행업이 다 이런 거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금 맡긴 사람들한테 허락 없이 네. 몰래 한 거잖아요. 내금을 막 돌리고 있으니까 뭐 이거 당시 뭐 걸려가지고 뭐 사단 났다라는 일화라든가 아니면 화냈다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겠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금세공업자들이 금고한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이제 막대하게 벌어들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세공업자 원래 잘 못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비밀이 밝혀지죠. 근데 화가 나잖아요. 네. 내 금을 누가 맘대로 빌려주고 돈을 받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맡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금을 찾기 위해서 세공업자들한테 동시에 달려간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없는 금까지 빌려줬던 세공업자가 바로 파산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은행으로 달려간다. 뱅크런. 네, 뱅크런의 아주 극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또는 어떻게 보면 세공업자들 중에서 무리하게 욕심내 가지고 더 많은 돈 빌려주다가 갑자기 낭패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 우리 돈 금 없앴었대 이렇게 하면 진짜 달려갔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문헌 보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은행은 다 르네상스 시대를 많이 꼽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은행의 초기 형태가 나온 건데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르네상스의 주역이었던 메디치 가문 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환전상이나 대부업체들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커지면서 네, 은행 뱅크가 됐다라는 설명인데 사실은 이제 어원을 좀 따져 보면은 그 당시 금융업자들이 막 그럴듯하게 점포를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다가 긴 탁자 펴놓고 일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탈리아로 이 탁자를 반코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진화해서 이제 뱅크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금융업자들이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돈을 맡겼다가 날린 사람 화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 탁자를 부숴버린 일도 종종 있었는데 네. 이게 이탈리아로 방코로토 그래서 영어로 파산이 뱅커럽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왔다라는 겁니다. 어원이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수요일 코너죠. 역사와 지리로 경제를 훑어보는 지리는 경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양 기자님. 네. 1부에서는 은행이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해왔는지 쭉 말씀을 주시면서 네. 이 은행의 발달과 화폐는 뭐 부합하는 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좀 화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일부 내용을 이제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화폐 발달이 이제 복잡한 거래들을 만들면서 은행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은행 탄생의 주역인 화폐가 또 은행을 많이 괴롭힌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위조 지폐. 교수님 또 위조 지폐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위조 지폐를 네. 직접 뭐 본 적도 없고 네. 솔직히 그렇지만 그 처음 그 위조 지폐를 보게 된 게 그 한국은행 박물관 가보면 화폐박물관. 네, 화폐박물관 가보면 그 식별하는 법들 알려주잖아요. 야, 이게 위폐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고도의 방법까지 가질까? 맞습니다. 그때 네. 처음 봤죠, 뭐. 네. 그러니까 위조 지폐범 뭐 이야기 뉴스 통해서 이제 종종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위조 지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은행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황당한 사례도 좀 있었는데 예. 2010년 1월 14일에 부산대학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료비 수납 과정에서 이상한 지폐가 발견이 됩니다. 5만 원권인 얼핏 보면 5만 원권인데 중앙에 이제 원래 5만 원권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신사임당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신사임당 대신에 지장보살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또 보면은 눈을 씻고 보면은 가운데 5만 원 대신에 5만 관이라고 돼 있고 관이요? 예. 한국은행 뭐 뱅크 오브 코리아 대신에 극락은행 이렇게 뱅크 오브 극락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 보도가 나온 게 2010년 1월 14일인데 이게 바로 유명한 부산 극락전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화폐를 만든 사람은 뭐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지장보살 그림, 이 네. 화폐 관련 기사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 위패 범인은 혼잡한 수납 창구에서 병원비를 냈는데 이 지폐를 낸 다음에 거스름돈 22,000원까지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야. 당시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병원 관계자가 수납 직원의 손이 많아서 이게 실수로 받은 것 같다 하면서 이 위패를 복사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쓰겠다라는 일단 인터뷰도 나오거든요. 예.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딱 보기에도 위조 지폐라서 경찰도 좀 처리가 좀 애를 먹었는데 네. 주로 이제 불교 의례에서 쓰는 지전, 그러니까 네. 돈 모양의 종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원을 하면서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당시 수사를 했던 부산 서부서가 행사용품으로 추정이 된다. 고의성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결정은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딱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위패를 정밀하게 만들 거면 지장보살님의 가운데 그렇죠. 넣지는 그런 않을 건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마 뭐 정확한 사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결국은 이 위조 지폐는 이건 대놓고 한 건 아닌 거였고 네. 그러면 결국 전문적인 위패범은 이 사람은 아닌 거였죠. 네, 이제 극락전 소동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 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가짜 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짜 돈이라고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품으로 쓰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쓰면 큰일 납니다. 아. 반드시 이제 한국은행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쓸 수가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쓰는 거는 뭐 티도 다 나고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화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려고 가짜 돈 만들면 통화 위조죄보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바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누군가에게 저작물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저작권법 위반이고 실제로는 조금만 비슷해도 혹시 이게 유통됐을 경우에 예.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 영화 촬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지폐를 차에서 날리는 장면. 네. 이게 이제 들어간 장면이 영화 이제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이라는 작품이 예, 있었는데 예. 이 돈뭉치 500만 장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고 그렇겠네요. 일단 실제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야. 네, 그래서 돈 만들기 전에 한국은행 허가 받고 막 앞면에 영화사 이름 전화번호 찍고 안전장치를 단단히 한 뒤에야 이제 사용이 가능했던 거죠. 네, 이런 돈 모양이면 사람들 진짜 시선 확 끌겠어요. 네, 이거는 1992년 초에는 또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벌라는 의미에서 만 원권 지폐를 확대 복사해서 네. 행운의 부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종로의 길가에 네. 10,000원권을 뭐 A4 용지 사이즈로 확대해서 파는 예. 분들 봤어요. 이게 뭐 돈방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예. 이거 팔다가 업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네,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다만 오. 위조 지폐가 아닌 통화 유사물 제조 판매죄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도안을 사용할 땐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 이 돈 방석이나 돈 크게 출력하는 것도 죄가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게 그만큼 위조 지폐가 퍼지면 경제 악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럼 뭐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가지고 큰 사단이 난 사례들도 있나요? 네, 일단은 혹시 이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아, 재밌게 봤죠. 재밌게 보셨죠? 예. 역시 또 옛날 분. 네. 여기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프랭크 이 예.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위조 지폐를 막 찍어내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예. 아슬아슬하게 다 빠져나가는데 이 프랭크를 쫓는 FBI 요원 칼 헨리티가 결국은 수년간의 추적 끝에 잡아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숫자 77246 사건이라는 건데 예. 2005년 3월부터 2013년 6월 검거 때까지 8년 동안 무려 5만 장이 넘는 5,000원권 지폐를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범인이 그때 붙잡힌 거고요. 액면가로 계산해도 2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2005년 한 해 발견된 모든 위조 지폐 절반 이상이 이 범인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듣고 가시죠. 네.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빛에 비추면 율곡이 얼굴이 나타나는 위조 방지 마크에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8년 동안 위조 지폐를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이왕 저희가 만약에 위조 지폐 범이 될 거면 네. 5,000원권 가지고 시도하기보다는 5만 원권이나 네. 아니면 수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분도 처음에는 10만 원권 뭐 수표도 위조해보고 각종 돈은 다 위조해봤는데 아무래도 고액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싼 돈이니까 예. 받을 때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걸 발견했고 그 중에서 가장 티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액권을 하면 마진이 안 남으니까 이 적당한 선에서 5,000원권으로 최종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회수권을 가지고 네, 네, 그럼 뭐 그래도 정밀하게 위조를 했으니까 뭐 오래 버틴 것 같아요. 네. 이 검거됐을 당시에 그 48살인 김모 씨였는데 예. 김 씨의 배경을 보면은 2년제 전문학교에서 컴퓨터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안을 인쇄하고 조작하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거고 이 지폐를 위조한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근데 사정을 듣고 보면 좀 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김 씨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수술비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신용불량자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사채까지 쓰고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이용해서 위조 지폐까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래서 그렇죠. 넘었군요. 네. 네. 그러면 8년간 그래도 법망을 피해 다닌 걸 보면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분이시지만 네. 역시 관련 당국도 위패범은 끝까지 잡네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위조 지폐범을 잡은 사람이 바로 슈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 아, 관련 당국이 아니라. 네, 그런 거 아니고 결국은 뭐가 덜미를 잡혔냐? 이게 발행 번호가 문제가 됐는데 예. 이 치밀한 김 씨가 원래 발행 번호까지도 신경을 썼거든요. 와.
근데 이제 신경을 쓴다고는 했는데 발행번호 뒷자리 5자리까지는 놓친 겁니다. 그래서 네. 총 7자리 중에 앞 2자리는 계속 바뀌는데 네. 뒷번호 77246은 위조 지폐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를 77246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예. 가끔 이렇게 발행 번호까지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네. 오락실을 아버님이 운영하는 친구랑 네. 친했거든요. 당연히 친해져야 될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아버님 대신 그 오락실에서 동전 바꿔 주는 그 카운터에 네. 둘이 앉아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둘이 야 10원짜리 발행 연도별로 한번 다 모아보자. 아, 그래가지고 쭉 치밀하네. 해봤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봤는데 의외로 연도를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야 니들도 발행연도 그거 해보고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의외로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름 변화를 준다고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슈퍼마켓 주인이 잡은 거네요. 네, 일단 슈퍼마켓 주인이 이제 당시에도 국건이었던 5,000원 건을 받았는데 이때 처음 위조를 하고 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광진구의 한 슈퍼마켓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국건인데 너무 빳빳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새 돈이니까 보관을 했던 겁니다. 아. 그러고 뭐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이 슈퍼마켓 찾아와가지고 예. 돈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빳빳한 국건이 생겼다. 음. 그래 그럼 나도 있는데 하고 둘을 맞춰본 거예요. 똑같았구나. 네, 근데 맞춰보니까 발행번호 뒷자리가 77246으로 똑같은 겁니다. 아. 이건 뭐 딱 걸리는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위조 지폐인 걸 알아차리고 발행번호를 계산대 가까운 데 적어놓고 기다립니다. 아. 한마디로 잠복을 한 건데 결국 5개월 뒤에 범인 김 씨가 이 슈퍼마켓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다시 내미는 돈이 네. 5,000원짜리 국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위패를 또 내미는데 처음에는 이 슈퍼마켓 아주머니 김 씨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뭐 김 씨한테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위조 지폐인 것 같은데 이거 얼른 신고하고 이거 바꿔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김 씨도 이 위패를 잘못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씨도 정말 대단한 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다시 자기 지갑에 돈을 넣고 사라지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의 눈썰미가 이제 포착을 딱 해냅니다. 이 아주머니 거의 국가수입니다. 네, 국가수도 못 잡았던 걸. 네, 다시 넣는 지갑을 슬쩍 봤는데 거기 빳빳한 5,000원 건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범인이구나 확신하면서 바로 신고해서 8년 만에 위조 지폐범 김 씨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슈퍼마켓 주인분의 분노에 찬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김 씨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올 1월 달에도 또 와가지고 그 돈을 내고 갔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 까게 와서 그걸 쓴다는 자체가 너무. 네, 일단 슈퍼마켓 주인이 잡긴 했지만 위조 지폐범은 일종의 국기문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려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현행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네. 화폐 발행 권한을 가로챘을 경우엔 또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조선 말기에도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는데 네. 위조 지폐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잡히는 대로 다 사용을 처했는데 이 당백전이 없어지기 전까지도 계속 위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굉장히 끊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런 어떤 위조 지폐 역사가 켜켜이 쌓이면서 네. 뭔가 이거를 방지하는 기술부터 아니면 얘는 시스템, 특히 은행과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실제 이 위조 지폐가 전쟁에도 쓰인 적이 있어요. 전쟁의 위조 지폐가요? 네. 그건 언제입니까? 이게 실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중에 영국을 좀 파탄에 좀 빠뜨려야 되겠다. 아, 작전을 세웁니다. 예, 기억났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살포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자. 뭐 이게 작전명 베른하르트인데 한 국가의 위조 지폐가 범람을 하면 진짜 지폐 구별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다. 그럼 영국의 돈이 힘을 잃으면 경제가 파탄에 이를 거고 그러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한 나라의 국가 통화를 베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한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의 통화를 대량으로 유포하겠다. 이거는 꽤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예.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당시 이제 독일은 위조 지폐 제작을 위해서 화가, 뭐 인쇄업자,
동판 조각가, 심지어 뭐 미용사까지 동원해서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미용사는 왜요?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그 안에서 예. 비밀리에 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머리도 깎고. 머리를 깎고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예 자체적인 요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 위조 지폐를 1942년부터 1945년까지 900만 장을 찍어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유통되던 화폐의 13%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굉장한 양이네요. 1943년 영국 중앙은행이 이걸 처음으로 발견하는데 예. 너무 정교하게 위조가 돼서 예. 영국이 갑자기 큰 위협을 느끼는 뭐 그래서 막았냐? 뭐 이 작전이 대규모로 실행은 안 됐는데 결국은 독일 공군이 아니 지금 비행 연료도 부족한데 가가지고 지금 종이 뿌리라는 거냐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게 포기가 됐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 당시 베르나르트 작전에 쓰였던 만들어진 위조 지폐가 예. 지금 경매에서 뭐 수천만 파운드에 진짜 파운드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그렇겠네요. 합니다. 이 역사적인 어떤 증거물이니까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쭉 봤더니 진짜 위패범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엄단을 하고 그러네요. 네, 이게 경제학자 케인즈도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거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위패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멀리 안 찾아가 봐도 되더라고요. 맞죠. 네. 바로 위에 북한도 또 여러 지목들로 뭐 위패범으로 지목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슈퍼노트 얘기인데 1989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은행에서 슈퍼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네. 유관이나 촉감으로는 뭐 식별 당연히 안 되고요. 수억짜리 위패 감별기, 뭐 깜빡 속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화 100달러권을 이제 대량으로 위조를 한 건데 종이도 면섬유 75%에 마 25%로 제작된 특수용지 사용했고요. 미국 의회는 이게 슈퍼노트가 발견되자마자 이 미국에 대한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뭐 나름대로 돈 잘 만들어서 위패 방지 잘하고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폐공사도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거의 뭐 5만 원권만 해도 22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삽입이 돼 있어서 와. 게다가 뭐 페루나 태국 같은 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 돈을 찍어서 돈을 수출하기도 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당분간 우리나라의 위패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네, 그래서 많이 줄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100장이 총 발견 안 됐습니다. 위조 100장도 안 지폐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사실 오랜 시간 이렇게 은행을 괴롭혔던 위조 지폐 문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은행을 가장 위협하는 게 이제 위조 화폐가 아니고 그럼요. 가상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요. 네, 그래서 네. 전자거래 수단의 비대면 거래 늘면서 사실은 이 발권력을 이제 가상화폐에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CBDC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리하자면 동전의 발달이 은행을 만들었는데 또 이제 가상화폐라는 비트코인이란 또 다른 동전 때문에 위협에 처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효걸 기자님 덕분에 은행과 화폐의 역사와 미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 학창 시절로 비유하면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죠. 여성시대 진행자인 양희은의 참 좋다 선곡해봤습니다. 2월 한 달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